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48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초안픽 공유 및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축구 승무패 47회차가 1등 적중 금액이 2월이 됐었죠. A매치와 네이션스 리그 굵직굵직한 해외 A매치 기간이 겹치면서 축구 승무패가 한 주 거르고 48회차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제 배트맨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접속을 시도를 해서 한때 배트맨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을 정도로 축구 승무패 48회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표출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역시 47회차 1등 금액이 2월이 된 만큼 이번 48회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통 제가 32,000원 선에서 픽을 공유를 드리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베팅 액수를 상당히 올려서 풀 베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등 금액이 2월이 됐고 일주일이라는 어떤 분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 액수를 올려서 조금은 적중에 근접하는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번부터 7번 경기를 1부에서 현미경 분석을 해드리고 8번부터 14번 경기를 2부에서 현미경 분석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영상을 촬영을 하고 먼저 업로드를 한 뒤에 그 텀에 2부를 촬영을 해서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현미경 분석 영상을 시청함에 있어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번 경기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A매치와 유럽 네이션스 리그를 모두 주요 선수들이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 현미경 분석 이전에 올려드렸던 주요 선수들의 A매치 활약상 및 부상 여부 등 영상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화면 위로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먼저 부상 여부나 선수들의 활약상을 조금은 면밀하게 분석을 하신 뒤에 현미경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파일이 방금 말씀드렸던 A매치에서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했고 또 어떤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는가를 따로 정리한 파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첼시 못지않게 꽤나 주전급 자원들이 많은 A매치를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첼시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첼시의 대부분 베스트 11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 선수들이 A매치를 대부분 소화를 하고 왔지만 뉴캐슬 역시 지금 수비와 미드필더 진에서 제프 핸드릭 선수랄지 지금 8경기를 선발로 나서고 있는 이 제프 핸드릭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지금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왔다는 점을 고려를 하시면 분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로 따져봤을 때 2승 1무 2패로 그렇게까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사우스햄튼 원정에서는 0대2로 패배를 했는데 워낙에 사우스햄튼이 최근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손흥민 선수에게 4골을 먹고 난 뒤로부터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손흥민의 어떤 따끔한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바짝 차린 게 이 하센 휘틀 감독이 지휘하는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우스햄튼 원정 0대2 패배는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 뉴캐슬의 홈과 원정 경기를 따져봤을 때 올 시즌 홈에서는 평균 1.5골, 실점은 2.25골로 실점이 그래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정 경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원정 경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실점이 그래도 적은 편인데 홈에서는 의외로 무승부가 없이 실점도 많은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 게 바로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도 없을 만큼 뉴캐슬이 원래는 스티브 브루스 감독 체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수비를 조금은 치중을 하는 팀이고 공격 시에는 롱볼을 활용한 역습을 자주 활용을 하는데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무승부가 없이 실점이 조금 많은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노리는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승무패 48회차 분석에 새롭게 추가한 데이터는 이 보라 색깔로 써놓은 이 데이터인데, 해당 팀이 전반 후반을 나눠 봤을 때 어떤 시간에 가장 공격력이 살아나고 또 어떤 시간이 수비력이 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그런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후반 막판이죠. 후반 81분부터 90분, 그러니까 후반 40분경부터 경기 종료까지 후반 막판에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13골을 먹었는데 6골이 지금 후반 81분부터 90분 막판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실점을 후반 막판에 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후반 중반에 공격이 강하고 후반 초중반에 수비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캐슬 입장에서는 후반 막판에 수비력이 약한데 그래도 첼시가 후반 막판에 공격력이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뉴캐슬에게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점은 그런데 득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10골을 넣고 있는데 그중 40%인 4골이 후반 막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뉴캐슬은 후반 막판에 공격력도 강하지만 동시에 후반 막판에 수비력도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후반 초중반에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후반 막판에 공격력이 강한 뉴캐슬을 상대로 후반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겠고, 따라서 양 팀이 지금 취약한 시간에 서로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성적으로 봤을 때 뉴캐슬과 첼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신들이 강한 시간대 그리고 자신들이 수비가 약한 시간대 상대팀으로 하여금 어떤 위협을 받는 요소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첼시와의 역대 전적을 살펴봤을 때 7승 4무 13패로 뉴캐슬이 열세인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팀이 모두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승 1패로 상당히 첼시와 대등한 모습을 보여준 게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승무패 같은 경우에 프로토를 동시에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프로토 경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언더 오버를 추천을 드리면 해당 뉴캐슬과 첼시의 역대 맞대결 중 24경기 중에서 14경기 58%가 2.5 오버 경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24경기 중에서 6경기가 3.5 오버가 나왔을 만큼 양 팀이 만나면 그래도 득점이 꽤 많이 터지는 경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전방에 칼럼 윌슨 선수가 6골 1도움으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칼럼 윌슨 선수가 A매치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따라서 첼시전에는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역습 천병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이언 프레이저 선수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지금 뉴캐슬 쪽에 공격 쪽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칼럼 윌슨 선수가 지금 6골이나 넣고 있는데 칼럼 윌슨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올 수 없다면 뉴캐슬이 최전방 공격에 있어서 골 결정력 부재가 상당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게 첼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최근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4승 1무 4연승을 거두고 있고, 직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했을 때 홈에서 평균 2.75골로 원정보다 약간 화력이 살아나지만 오히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원정에서 홈보다 실점을 덜하고 있는 것이 첼시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력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렌에서 영입한 맨디 골키퍼와 PSG에서 영입한 베테랑 센터백인 티아고 실바 선수의 합류로 인해서 클린시트 경기, 무실점 경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아고 실바 이 베테랑 선수가 브라질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A매치를 소화하고 왔고, 티아고 실바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35살이 훌쩍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A매치를 소화하고 곧장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소화하는 데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남미 쪽에서 예선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램파드 감독이 티아고 실바 선수는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뉴캐슬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티아고 실바와 맨디 조합, 이 철벽 조합이 뉴캐슬전에 출격할 수 없다는 점은 첼시가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조금은 불안감을 노출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뉴캐슬이 칼럼 윌슨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티아고 실바가 못 나오는 이 첼시의 수비진을 그래도 뚫어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파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A매치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백업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지루 선수도 2골이나 넣었고, 미드필더의 코바치치도 2골, 하킴 지에우도 2골과 1골을 넣었고, 캉테 선수까지도 지금 중요한 포르투갈전에서 중요한 결승골을 넣는 등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골맛을 보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A매치 기간에 한껏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돌아온 게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의 최다 득점자인 티모 베르너 선수가 올 시즌 4골을 넣고 있는데, 이 베르너 선수도 독일 대표팀에서 골맛을 봤죠. 따라서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A매치를 소화하고 왔지만 그래도 A매치 기간에 상당히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뉴캐슬을 상대로, 더욱이 칼럼 윌슨이라는 이 날카로운 창이 빠질 것 같은 뉴캐슬을 상대로 첼시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그래도 압박을 병행한 팀이죠. 압박을 하면서 공 소유권을 되찾아오고 패스를 통한 점유율을 통해서 상당히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의 경기를 펼치는 게 첼시입니다. 따라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상당히 뒤로 빼고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첼시가 날카로운 역습이 강점인 팀을 상대로는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첼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맞불을 놓는 팀에게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이렇게 뉴캐슬 같이 라인을 끌어내리고 롱볼 축구를 구사하는 팀에게는 첼시의 축구가 그래도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1번 경기는 첼시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엘체의 경기인데 중하위권의 팀 간의 경기이고, 승격팀 엘체가 지금 레반테보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팀 레반테는 지금 1승밖에 없어서 18위 강등권으로 처진 상황이고, 엘체는 3승 2무 2패로 생각보다 라리가에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리가의 어떤 그래도 엘체보다는 터줏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 레반테는 지금 라리가 5경기 기준으로 승리가 없습니다. 3무 2패인데 그래도 연속 3경기를 무승부로 마치면서 승점 3점을 쌓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알라베스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레반테가 올 시즌 고전하는 이유는 바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수비력이 불안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홈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게 레반테입니다. 올 시즌 홈경기에서 2무 1패, 2골 4실점으로 평균 한 골도 되지 못하는 득점력과 실점은 1.33골로 그래도 원정보다는 실점은 덜 하고 있지만, 문제는 홈에서 화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리그 홈 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정에서 1승을 거뒀는데, 원정에서는 홈보다 2배 가까운 화력이 나오면서 평균 1.2골을 넣고 있고, 반대로 원정에서는 실점이 조금은 홈보다는 많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게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단 8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전반 31분부터 40분, 그러니까 전반 중후반에 2골을 넣었고, 후반 초반이죠. 41분부터 50분, 이 후반 초반에 2골을 넣었을 정도로 전반 막반과 후반 초반에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엘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 막판에 공격력이 살아나는데, 엘체는 후반 중후반에 수비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반테의 공격력이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에 살아나는 것을 들어봤을 때 레반테가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레반테가 실점이 13골이나 있는데 후반 막판이죠. 81분부터 90분에 3골을 먹는 등 후반 막판에 수비가 약하고 후반 막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전 구간에서 2골씩 실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반테는 지금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엘체는 지금 라리가에서 5경기 기준으로 2승 2무 1패로 단 패배가 1패밖에 없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타비거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는 1승 2무 1패로 3골 5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2승이나 따냈고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는 홈에서 0.75골인 화력이 원정에서 1.33골로 증가를 하고 수비 역시 원정에서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득점을 7골을 하고 있는데 그중 3골이 전반 막판이죠. 전반 중후반에 나왔고 실점을 8골이 하고 있는데 2골이 후반, 중반, 그리고 후반, 막판, 후반, 중후반에 실점을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레반테의 득점 패턴을 보시면 지금 전반, 중반과 중후반과 후반, 초반에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엘체가 후반, 중후반에 수비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상성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득점원인 호세 모랄레스, 이 주장인 호세 모랄레스 선수가 4골을 넣으면서 홀로 독박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모랄레스 선수가 지난 알라베스전에서 6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레반테의 공격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레반테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전 2선 자원인 바르디 선수가 1개의 어시스트를 올 시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부상으로 엘체전에 출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른쪽 풀백, 주전 오른쪽 풀백인 미라몬 선수 역시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고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로저 마티 선수도 코로나19 양성 이후에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공수에 걸쳐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는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엘체 역시 지금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델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우 윙백인 피델과 호산, 이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피델과 호산 선수가 양쪽 측면 윙백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양쪽 측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피델과 호산 선수가 2골씩 책임을 져주면서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측면에 피델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상당히 공격 작업에 있어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게 엘체입니다. 올 시즌 피델 선수가 2골 2도움으로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피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엘체가 자랑하는 좌우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만약에 피델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레반테의 주축 선수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해당 경기는 상당히 득점이 적게 터지는 빈공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무승부로 잡고 그래도 만약에 엘체 쪽에 피델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그래도 모랄레스 선수가 최근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모랄레스 선수의 결정력이 홈에서 레반테가 살아나 준다면 레반테의 어떤 한 골차 신승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초안픽으로는 승무 투포를 잡으려고 합니다. 네, 3번 경기는 아스톤빌라 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는 현재 무승부 없이 5승 2패로 6위, 브라이튼은 올 시즌 경기력은 상당히 괜찮은데 승리가 단 1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는 잘해놓고 결과는 챙기지 못하는 실속 없는 경기를 보여주는 게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올 시즌 홈 경기와 원정 경기로 나눠봤을 때 원정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승을 거뒀는데 홈에서는 그래도 무승부 없는 경기를 하면서 2승을 챙겼지만 2패로 지금 9실점이나 하는 등 홈에서는 상당히 화끈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평균 2.75골로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그만큼 실점 또한 2.25골로 많은 게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 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는 단 한 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상당히 화끈한 경기를 하면서 실점도 많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전에 고르게 득점을 하고 있고 후반 중후반에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18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화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반 61분부터 80분 그리고 막판까지 3골을 넣었을 정도로 후반, 중후반, 그리고 후반 막판에 갈수록 공격력이 살아나는 것이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후반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 초반에도 2골씩 넣고 있기 때문에 전반전에 고르게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 막판에 가서도 빌라가 득점력이 상당히 많이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실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9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후반 51분부터 60분에 3골을 내줬을 정도로 후반 초중반에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과의 역대 전적을 따져봤을 때는 2승 3무로 빌라가 우위에 있고 지난 시즌에도 1승 1무로 우위를 보였던 게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최다 득점자는 2부 리그에서 영입한 와킨스 선수인데 이 와킨스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도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정도로 1부 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에이스 그릴리시 선수도 지금 4골 5도움으로 상당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왔는데 그만큼 경기 감각을 한껏 끌어올리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브라이튼전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EPL 5경기 기준으로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최하위권인 번리와도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브라이튼이 경기 내용은 좋은데 지금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다 득점자인 닐 무페 선수가 4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닐 무페 선수 혼자서 지금 골을 넣고 있는데 닐 무페 선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다 한 골씩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문제는 경기력은 좋지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부족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보다는 그래도 원정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브라이튼은 특징적인 것이 홈에서는 별로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원정만 가면은 괜찮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죠.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데 그래도 원정에서는 1승 1무 2패로 골도 홈보다 많이 넣고 있고 실점은 그래도 홈과 원정에서 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7실점으로 균일한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원정에서는 화력이 살아나고 있는 게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11골을 넣는데 후반 막판이죠. 후반 막판에 4골을 몰아넣는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스톤 빌라가 후반 초중반에만 수비가 약하고 후반 막판에 수비력이 약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자랑하는 후반 막판에 몰아치는 이러한 공격력이 빌라를 상대로 나올지는 조금은 의문이 드는 감이 있습니다. 더욱이 브라이튼이 지금 올 시즌 실점이 14골로 많은데 전반 초중반과 후반 초중반에 상당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전반전 고르게 득점을 하고 있고 후반 중반에도 공격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빌라를 상대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 초중반 그리고 후반 초중반 수비의 약점이 노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의 입장에서는 주장이죠. 주장이자 주전 센터백인 루이스 덩크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는데 이 퇴장 징계에서 복귀하는 점은 브라이튼의 어떤 중앙 수비에 있어서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우려인 점은 브라이튼의 2선 공격 자원들이 상당히 다부지고 빠른 선수들이 많습니다. 코놀리 선수, 트로사르, 그리고 솔리 마치 등 상당히 스피드가 좋고 다부진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세 선수가 지금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최종 픽에서 이 세 선수의 출전 여부를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최종 픽에 반영할 생각인데, 만약에 이 세 선수들 중에서 세 선수 모두 나오지 못한다면 저는 빌라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만약에 이 세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을 한다면 그래도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빌라를 상대로 특유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최대 무승부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도 염두를 해 두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매치 기간에 풀백인 램프티 선수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A매치에 차출이 되지 않은 반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왔습니다.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남미 예선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트레제기 선수 역시 이집트 대표팀으로 아프리카 쪽 네이션스컵 예선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릴리시, 마르티네스 골키퍼까지 대표팀이 소집이 된 만큼 브라이튼보다 아스톤 빌라 쪽이 A매치 기간에 체력적인 누수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봤을 때 브라이튼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격의 핵심 자원들이 복귀를 하고 브라이튼 특유의 원정 경기력이 나와준다면 체력적으로 조금은 부침이 있을 것 같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최대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잡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번 경기는 빅매치죠. 리버풀 대 레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토 분석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지금 수비진의 반다이크, 조 고메즈가 이탈을 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리버풀 그 홈페이지의 훈련 사진을 보았는데 파비뉴 선수가 지금 훈련을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파비뉴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팁과 파비뉴의 어떤 센터백 조합이라면 그래도 레스터 시티전을 앞두고 중앙수비 공백은 조금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핸더슨 선수는 지금 A매치 기간에 벨기에전에서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 핸더슨 선수도 지금 그 훈련 사진에 목격이 됐습니다. 따라서 레스터 시티전에 출전이 조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리버풀과 레스터 시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두 팀 모두 A매치에 많은 선수들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최종 픽에서 어떤 선수가 결장을 하는지 감독님들의 인터뷰가 나오면 최종 픽에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놨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선수들 여기에 써놓지 않았지만 더 많은 선수들이 지금 양팀 모두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기가 리버풀 대 레스터 시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은 홈 구장인 안필드에서 그래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30경기가량 무패를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시즌 역시 홈 경기에서 4승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버풀의 명성에 비해서는 실점이 조금은 많은 편입니다. 경기당 2.75골, 홈에서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점 역시 1.5골로 6실점이나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반다이크 선수와 지금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한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이러한 대량 실점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보다는 확실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전반 막판 그리고 후반 초반에 공격력이 살아나고 또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막판에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에 18골,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후반 막판에 3골이나 넣었고, 전반 막판 그리고 후반 초반에 3골을 넣었을 정도로 지금
전반전 막판과 후반 초반 그리고 후반 막판에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스터시티의 수비를 봤을 때 후반 극후반의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 막판에 두 골이나 실점을 했는데 어쨌든 리버풀이 후반 막판에 공격력이 살아난다는 점을 봤을 때 레스터가 자칫 소윤주 선수죠. 주축 수비수인 소윤주 선수가 지금 이탈한 상황에서 젊은 수비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반스 선수를 필두로 포프나랄지 이러한 젊은 선수들이 수비 일진을 꾸리고 있는데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도 디오고 조타랄지 사디오 마네가 건재한 리버풀의 공격진에게 한 방 얻어맞을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리버풀이 지금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이집트 대표팀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죠. 따라서 이 살라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살라 선수의 최종 출전 여부는 최종픽에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살라 선수가 못 나온다는 가정하에 디오고 조타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디오고 조타 선수가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는 골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두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어쨌든 골맛을 보지 못했고 어시스트는 기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살라 선수와 조타, 마네 이렇게 공격 조합이 구성될 경우에는 굉장히 파괴력이 좋은데 피르미누 선수와 조타 선수가 한 번에 세트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합 그리고 어떠한 케미를 보여줄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리버풀의 상당한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만큼 틸레만스 선수랄지 핵심 자원들이 A매치를 많이 소화는 하고 왔지만 그래도 최전방에 제이미 바디 선수죠. 제이미 바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 세이브를 많이 해뒀겠죠. 제이미 바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노리는 스프린트, 전력 질주를 많이 하는 타입인데 이러한 바디 선수가 나이가 많은 바디 선수가 체력적으로 세이브를 많이 한 상황에서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후벼판다면 충분히 레스터 시티 사이드가 보이는 경기가 이번 4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보다 원정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승 2패, 골도 1.25골, 실점도 1.5골로 공수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레스터인데 원정에서는 무려 4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 깡패 대 원정 깡패의 테마로 보시면 되겠고 리버풀이 홈에서 4승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로 레스터는 오히려 원정에서 4승 13골 3실점이라는 무시무시한 스탯으로 원정에서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홈 깡패, 원정 깡패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투포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무승부가 보이지 않는 상당히 난타전 예상이 펼쳐집니다. 올 시즌 득점 패턴을 봤을 때 레스터 역시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18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화력이 좋은데 18골 중에서 28% 5골이 후반 71분부터 80분이죠. 그리고 3골도 후반 막판에 보여주고 있는 만큼 레스터시티는 후반 중후반부터 막판에 상당히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의 수비를 보시면 그래도 리버풀은 후반 중후반에만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후반 중후반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 특유의 어떤 후반에 몰아치는 공격이 나올 거라고는 보여지지가 않고 레스터시티가 올 시즌 주목해야 될 점이 실점이 9골인데 3골이 후반 막판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후반 중후반의 공격력도 강하지만 그만큼 후반 중후반에 몰아치는 만큼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후반 막판에 실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을 때 후반 막판의 공격력, 후반 막판에 지금 많은 골, 3골, 17%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후반 막판의 화력이 살아나는 리버풀을 상대로 레스터의 젊은 수비진이 상당히 수비 집중력 저하를 보여준다면 리버풀이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마네, 디오고, 조타, 그리고 피르미노 등 경험이 풍부한 공격진들에게 한 방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지금 레스터시티가 그래도 바디 선수가 체력적으로 세이브를 많이 해뒀고 A매치 기간에 틸레만스 선수가 상당히 벨기에 대표팀에서 2골이나 넣는 등 체력적으로는 소모가 많겠지만 득점 감각을 한껏 끌어올렸기 때문에 레스터시티도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4번 경기는 홈 깡패 대 원정 깡패의 테마로 보이고 무승부가 없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 모두 지금 득점력이 한껏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수비 공백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비뉴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오고 마팁 선수까지 그래도 복귀를 한다면 그래도 중앙 수비 조합은 어느 정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경기는 승패 투포를 초안픽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풀럼 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인데 올 시즌 1승 1무로 상당히 저조한 승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안 좋은 행보를 기록하고 있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연패 늪에 빠졌었죠.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승 후보로까지도 거론이 됐던 에버튼인데 아무래도 히샬리송 선수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히샬리송 선수가 3경기 퇴장 징계를 받았었는데 그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하면서 히샬리송 선수의 어떤 공백이 상당히 많이 느껴졌던 게 에버튼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풀럼전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징계를 마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에버튼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 시즌 풀럼 같은 경우에는 EPL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막판에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어린 유망주 선수인 루크먼 선수가 파넨카킥을 차면서 허무하게 페널티킥이 막혔고 그 다음에 바로 극장골을 실점을 하면서 웨스트햄에게 덜미가 잡혔는데 어쨌든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게 풀럼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원정에서를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평균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도 평균 2골로 많습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골 득점력도 살아나고 수비력도 조금은 살아나는 게 풀럼인데 홈 구장인 크레이븐 커티지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풀럼입니다. 올 시즌 득점이 7골로 저조한데 그래도 전반 중후반과 후반 중후반에 2골씩 넣으면서 전반 중후반 그리고 후반 중후반에 득점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 중후반에 수비력이 조금은 약해지는 에버튼을 상대로 풀럼이 그래도 득점을 조금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미트로비치 선수가 최다골로 2골을 넣고 있는데 최다 득점자가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풀럼이 그만큼 공격력에 있어서 상당히 화력이 약화됐다는 모습을 아실 수 있겠고 더욱이 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유로 2020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승부차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직전 경기 루크먼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쳤고 미트로비치 선수도 A매치 기간에 상당히 중요한 페널티킥을 놓쳤다는 점에서 페널티킥 트라우마를 풀럼이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가 상당히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크먼이나 미트로비치 모두 풀럼의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선수가 최근에 페널티킥을 놓치는 바람에 그러한 트라우마를 안고 에버튼전에 임해야 하는 것은 풀럼이 공격 작업에 있어서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력을 살펴보시면 올 시즌 15골이나 내주고 있는데 그중 4골 27%가 전반 초반과 후반 막판 그리고 후반 초반 그러니까 전반 초반과 후반 초반에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지금 16골을 넣고 있는데 전반 초반에 그래도 3골을 넣고 있고 풀럼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후반 초중반에 3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풀럼 역시 지금 에버튼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전반 초반 그리고 후반 초중반에 실점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에버튼의 주요 선수는 칼버트 르인 선수,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제이미 바디 선수와 득점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이 칼버트 르인 선수가 8골을 넣고 있고
이 칼버트 르인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했던 히샬리송 선수가 없었을 때 상당히 최전방에 고립된 모습을 보여준 경기가 많았는데, 만약에 이선에 히샬리송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칼버트 르인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그래도 A매치를 소화를 하면서 경기 감각을 꾸준히 이어왔고, 히샬리송 선수가 이선에서 화력 지원 그리고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칼버트 르인 선수의 득점포가 재가동이 되면서 풀럼 정도는 무난하게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에버튼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6번 경기는 맨유 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의 경기인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직전에 기사를 찾아봤는데 슬라벤 빌리치 감독의 말에 따르면 웨스트 브로미치 1군 멤버 중에서 상당수의 선수들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직전까지 결장자 여부를 면밀하게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결장이 조금은 유력한 것이 칼럼 로빈슨,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최다골을 넣고 있는 이 칼럼 로빈슨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A매치 기간에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로빈슨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웨스브로의 어떤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1군 선수들 상당수가 코로나19 양성을 보여서 지금 맨유전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폴 포그바 그리고 반더비크,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러한 선수들이 A매치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웨스브로보다는 상당히 체력적으로 조금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경기가 이 6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홈에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은 체력 손실을 조금은 세이브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맨유가 상당히 홈에서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무 3패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홈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3승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맨유가 지금 흐름이 지난 에버튼 원정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양새인데, 맨유가 자랑하는 프레드 그리고 마티치, 마타 이런 2선 그리고 중원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A매치 소집 기간에 이러한 선수들은 휴식을 취했는데, 맥토미니 선수랄지 포그바 선수랄지 이러한 선수들은 A매치를 모두 풀로 뛰고 왔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이 프레드나 마티치 그리고 마타 등 A매치를 뛰지 않은 선수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 맨유인데, 그도 그럴 것이 웨스트 브로미치가 상당히 전반 초중반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6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두 골, 총 4골이 전반 극초반 그리고 전반 초중반에 터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첼시전이었죠. 3대3 무승부를 거뒀을 때, 웨스브로가 3대3 무승부를 첼시를 상대로 거뒀을 때 전반 4분 그리고 25분 그리고 28분에 3골을 몰아치는 저력을 보았습니다. 웨스브로의 경기를 조금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반 초중반에 상당히 강팀을 상대로도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맨유가 A매치를 소화하지 않은 선수들을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전반 초반에는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줘야 하는데, 만약에 전반 초반에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지 못한다면 웨스브로를 상대로 선제골까지 실점을, 더욱이 홈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10실점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브로의 초반 공세를 맨유가 어떻게 넘기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최대 무승부라고 이렇게 써놨던 이유는, 원래는 제가 코로나19 이슈를 접하지 않았을 때는 승과 무, 투포를 잡고 이변을 한번 바라보려고 했었는데, BBC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선수가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칼럼 로빈슨마저도 아일랜드 대표팀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맨유가 홈에서 맹구라고 하죠. 맹구짓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맨유가 스쿼드 뎁스 면에서 A매치를 치르지 않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웨스브로의 초반 공세를 막아내고 후반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랄지 그리고 반더비크랄지 A매치를 소화하고 온 에이스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승리를 노린다면 웨스브로를 상대로 올 시즌 첫 리그 홈 경기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6번 경기는 맨유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미경 분석 1번의 마지막 경기인 7번 경기는 토트넘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경기로 보이고 해당 경기는 제가 무와 패 투포를 잡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승패 투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무승부를 본 이유는 아무래도 토트넘이 지금 맨시티 못지않게 많은 선수들이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 공유해드렸던 영상에서 보이듯이 지금 토트넘도 이만큼 대부분의 선수들이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우리의 손흥민 선수 역시 멕시코와 카타르전에 풀타임을 소화를 했고 지금 황희찬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죠. 황희찬 선수와 세리머니까지 같이 하는 등 지금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19 검사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가 음성 판정을 받고 출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체력이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특유의 뒷공간 스프린트가 나올지는 상당히 의문인 경기가 바로 7번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 선수들은 대부분 토트넘 선수들 못지않게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골맛을 보고 왔습니다. 특히 페란 토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대표팀으로 독일전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필 포든 선수와 데브라이너 선수도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목요일 새벽에 있었던 네이션스 리그에서 골맛을 봤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골을 넣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토트넘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회 5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3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직전에 웨스트 브로미치 경기에서 겨우 1대0 신승을 거뒀죠. 후반 막판에 해리케인 선수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신승을 거뒀었는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혹사를 당했고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혹사를 당한 이후에는 경기력적인 측면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멕시코와 카타르전에서 풀타임을 뛰고 왔고 더욱이 코로나 이슈까지 대한민국 대표팀까지 겹친 부분에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을 상당히 많이 노출을 하고 전통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 뒷공간을 적절하게 공략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을 때는 그러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 웨스브로전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도 맨유와 마찬가지로 홈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원정에서 경기당 3.25골, 실점 0.75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리그에서는 홈 경기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을 정도로 홈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특히 무실점 경기가 단 한 차례도 없을 만큼 토트넘이 지금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체력적인 부침인 상황에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19골을 넣고 있는데 그중 4골이 전반 극초반 그리고 후반 중후반에 터졌고 맨시티의 수비 패턴을 보시면 전반 초반 그리고 막판에 전반 초중반 그리고 후반 중후반에 수비가 약하다는 모습을 들었을 때 충분히 토트넘이 초반에 몰아치는 모습이 강한데 이러한 부분은 맨시티의 어떤 수비벽을 초반부터 허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력이 조금은 남아있을
전반 극초반에 토트넘이 거세게 맨시티를 몰아친다면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실점 패턴을 보시면 실점이 9골로 많은 편은 아닌데 9골 중에서 56%, 그러니까 5골이 후반 막판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반 막판에 공격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골 중에서 2골 20%가 후반에 터졌을 정도로 후반 막판에 공격력을 집중하는 모습이 좋은데, 후반 막판에 토트넘이 후반 막판까지 골을 넣지 못하고 0대0 흐름을 이어간다면 수비 집중력 저하가 나오면서 맨시티의 한 골, 두 골 후반 막판에 넣는 이 후반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패턴이 보여지면서 맨시티의 한 골차, 두 골차 신승이 나올 패턴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7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최다 득점자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8골 2도움, 해리케인 선수가 7골 8도움을 올리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A매치를 양껏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맷 도어티 선수가 코로나19 양성을 받았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할 것 같고, 은돔벨레와 라멜라 선수도 지금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1승 1무 1패, 그리고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을 상대로 토트넘이 지금 홈 고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맨시티가 그래도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사이드로 조금은 무게감이 실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시티는 원정에서 2승 2무로 패배가 없고 6골 3실점. 올 시즌 맨시티가 무승부를 그렇게 많이 잡는 팀은 아닌데, 올 시즌 무승부가 꽤 많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을 상대로도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패배보다는 무승부까지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승패 투폴보다는 무패 투폴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이유가, 맨시티가 올 시즌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경기,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 3경기를 무승부를 잡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올 시즌 맨시티의 득점 패턴은 맨시티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10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후반 막판에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수비 집중력이 후반 막판에 떨어지는 토트넘을 상대로 만약에 무실점을 끌고 가다가 후반 막판까지 무실점 경기를 하다가 막판에 골 결정력을 끌어올린다면 맨시티의 한 골차, 두 골차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시티의 주축 자원들이 A매치에서 상당히 많은 골을 넣고 왔습니다. 필 포든 선수 역시 아이슬란드전에서 2골을 넣고 왔고, 스털링 선수는 지금 부상 이슈로 인해서 출전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하차를 했을 만큼 부상이 있는데, 이 스털링 선수의 공백을 포든 선수와 그리고 페란 토레스, 독일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이 토레스 선수가 충분히 메워줄 것 같고, 데브라이너 선수 역시 지금 벨기에 대표팀에서 덴마크를 상대로 골맛을 받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맨시티의 주전 라인업에 포함된 선수들이 A매치 기간에 상당히 많은 골을 넣고 왔다는 점은 맨시티 선수들이 경기 감각을 한껏 끌어올렸고, 따라서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맨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양팀 모두 지금 A매치를 치르고 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기가 나올 것 같고, 해당 경기는 지난 승무패였죠. 지난 승무패에 있었던 리버풀과 맨시티의 맞대결에서 후반에 상당히 양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문제를 겪으면서 패스만 돌리다가 허무하게 무승부로 끝이 난 경기가 있었죠. 리버풀과 맨시티의 맞대결이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허무하게 무승부로 끝이 난 패턴이 있었는데, 해당 경기 역시 그러한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반에 상당히 양팀이 전반에 초반에 그리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반에 승부를 보고, 만약에 전반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후반에 리버풀 맨시티처럼 퍼지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다만 제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가 그래도 패스를 통한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뉴 감독 특성상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를 두텁게 하고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체력적으로 양 팀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 상대적으로 체력을 세이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패스를 통한 점유를 하는 팀이 패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흔들기 때문에 수비만 하는 팀이 오히려 체력적으로는 좀 더 소모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맨시티처럼 정교한 패스를 통해서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팀이 오히려 체력적으로 세이브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는 양팀 모두 A매치를 많이 치르고 왔지만 구조적으로 맨시티가 패스를 통한 점유율을 앞세워서 체력적으로 전후반 내내 우위를 가져가면서 A매치 기간에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줬던 맨시티가 토트넘의 수비를 전반부터 허물어낼 수 있다면 의외로 맨시티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경기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초안픽으로 저는 무패 투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제가 2부에서 바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바로 현미경 분석 2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